애플의 콧대가 부러졌습니다. 20년 동안 부품값을 반으로 깎아온 회사가 올해는 2배로 올려달라는 견적서에 토 하나 못 달았어요. 그걸 좀 깎아보겠다고 애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상무장관도 만나고 재무장관도 만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요. 중국산 반도체 좀 쓰게 해달라 하고 로비를 한 겁니다. 원래 애플이 메모리를 사 오던 곳은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그런데 올해 그쪽에서 부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애플은 다른 가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문을 열고 받아든 견적서에 적힌 값이 삼성이 부른 값보다 비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싸게 사려고 그 먼 길을 돌아간 건데 돌아간 끝에 나온 답이 원래 자리보다 비쌌던 겁니다. 사실 애플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엔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 하나를 아이폰 보급형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지렛대 삼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값을 깎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우리 값을 깎던 그림이죠. 그때는 통했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은 똑같이 했어요. 다만 이번엔 메모리였고 상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통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애플이 올해 잃은 건 부품값 몇 푼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써먹은 카드 한 장이에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딱 이거 하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D램의 3분의 2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기준으로 2026년 1분기 D램 점유율이 삼성전자 38.6%, SK하이닉스 28.8%예요. 두 회사를 더하면 67%가 넘습니다. 그 뒤를 미국 마이크론이 22.4%로 바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아이폰에 넣을 메모리를 사겠다고 나서는 순간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사실상 3개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2개가 한국에 있어요. 사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에 문이 몰려있는 구조죠. 올해 초 그 문 안쪽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면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넘길 모바일 D램 값을 60% 정도 올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 자리에서 먼저 꺼낸 숫자는 100%였어요. 높게 부르고 조금씩 깎아주면서 원하는 선의 상대를 안 치는 흔한 협상 전술이었던 거죠. 문제는 애플이 그 100%를 그 자리에서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깎으라고 얹어둔 여유분이 통째로 남았어요. 값을 부른 쪽이 더 당황했을 법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12GB LPDDR5X 한 세트 값이 2025년 초 30달러대에서 70달러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2배가 넘은 거예요. 부품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완제품 만드는 쪽은 셈이 통째로 흔들리죠. 이게 업계에 도는 얘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7월 30일 팀 쿡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못해 올렸습니다. 메모리 가격에서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를 겪고 있어서요. 마지못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부품값을 설명하면서 고른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부품값이 마음에 안 들면 파는 쪽을 바꿔버리면 그만이던 회사잖아요. 바꿀 때가 있는 사람은 마지못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 부담을 애플이 어디로 보낼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자기 이익에서 조용히 털어낼 수도 있고 다음 제품값에 얹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6월 25일에 애플이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둘 다였어요. 그날 맥과 아이패드, 홈팟과 애플 TV 값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만 그대로 뒀어요. 간판 제품의 가격표는 손대지 않고 나머지에서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폰 값을 지키려고 나머지를 내준 셈이에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애플은 20년 동안 부품값을 후려치는 쪽이었습니다. 받아 적는 쪽이 아니라 부르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을 부르는 쪽으로 살아온 회사가 왜 올해는 받아 적는 쪽이 됐을까요? 그 방식이 뭐였는지 보면 이번 일이 얼마나 낯선 장면인지 아시게 됩니다. 애플의 방식은 20년 내내 거의 똑같았습니다. 삼성이 비싸다고 하면 하이닉스에 물어보고 하이닉스가 버티면 마이크론 얘기를 꺼냅니다. 부품 회사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서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계기도 있습니다. 한때 아이폰 액정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혼자 되다시피 했어요.
물건 하나를 한 회사에만 기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애플은 그때 배웠습니다. 단일 공급자는 위험하다. 이 문장이 애플의 구매 부서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플의 이론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BOE를 아이폰 보급형 모델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지렛대 삼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부르는 값을 눌렀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재미를 봤어요. 그럼 BOE는 그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던 전 현직 직원들을 데려갔어요. 상당한 인센티브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술 설계팀을 총괄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들은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한 상태였는데도 BOE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던 것과 같거나 아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표적이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장비를 대던 업체 한 곳도 같은 방식으로 손이 닿았습니다. 기술을 따라잡는 가장 빠른 길이 결국 사람이라는 걸 그쪽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에 특허 침해로 2023년 10월에는 영업 비밀 침해로 미국 ITC에 BOE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걸렸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지는 사실상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정하게 가져갔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 같은 보고서에는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판정 문서에 적어 넣은 문장이에요. 2025년 7월 예비 판결에서 나온 권고는 셌습니다. 14년 8개월짜리 수입 금지 권고, 그리고 영업 정지 명령. 14년 8개월이면 사실상 그 사업 접으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검토하는 기간에는 100% 보증금을 물리라는 권고까지 붙었어요. 최종 판결일은 2025년 11월 17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에 BOE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과 중국에서 걸어둔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골자는 로열티를 낸다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최종 판결 하루 전에 손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값을 누르는 데 쓰이던 지렛대가 법정에서 부러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목이 좀 묘합니다. 싼 대체재를 키워서 원래 공급사의 값을 누르는 그림.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미 판정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은 그걸 알고도 똑같은 걸 또 했습니다. 이번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메모리로요. 간이 커서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애플은 이 방식이 통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몇 년을 재미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안 깨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조건이요. 이번엔 그게 이미 무너져 있었고 애플은 무너진 걸 문 앞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알아야 올해 벌어진 일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그 조건이 뭔지 보려면 애플이 20년 쥐고 있던 카드를 한번 손에 올려놔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이중소싱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딱딱한데 내용은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 경매장에 파는 사람 둘을 세워놓고 서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보통 값은 파는 쪽이 부르죠. 그런데 사는 쪽이 한 번에 가져가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을 나란히 앉혀놓고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저쪽은 얼마 부르던데요. 그 다음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값을 부르던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숫자는 내려가요. 애플은 이걸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잘 먹혔을까요? 물량 때문입니다. 아이폰만 한 해에 2억 대 안팎이 나가고 거기에 맥과 아이패드, 워치까지 붙어요. 부품 회사 입장에서 애플 주문 하나를 놓치면 공장 라인 하나가 통째로 비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앉은 경쟁사가 얼마를 불렀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동네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골 채소 가게에서 값을 좀 깎아보겠다고 저 앞 가게가 더 싸던데요? 하려면 그 앞 가게가 실제로 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문만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지금 당장 내줄 수 있어야 해요. 문 닫힌 가게 이름을 대면 주인은 그냥 웃기만 하죠.
없는데 있는 척은 한두 번은 통해도 세 번째부터는 안 통합니다. 그럼 애플이 이 조건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늘 그 다른 가게를 미리 키워두는 회사였어요. 당장 거기서 사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이름을 댈 수 있는 가게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려고 키운 거예요. 그 이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기만 해도 값이 내려갔으니까요. 실제로 사는데 쓰는 카드가 아니라 보여주는데 쓰는 카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른 가게가 하필 중국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거기서 사세요. 카드는 카드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갈아탈 가게가 진짜로 열려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애초에 그 값은 왜 그렇게 뛴 걸까요? 여기서 메모리라는 물건을 잠깐 갈라봐야 합니다. 메모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펼쳐두는 작업 책상, 그리고 사진이랑 앱을 오래 넣어두는 창고. 앞에 것이 디램이고 뒤에 것이 낸드예요. 오늘 이야기는 책상 쪽입니다. 책상이 좁으면 아무리 비싼 폰이라도 앱 몇 개 띄우다 숨이 차요. 그냥 예쁜 유리 조각이 되는 겁니다. 요즘 폰이 앱을 껐다 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 책상이 넓어서예요. 창고를 아무리 키워도 책상이 좁으면 체감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4년 전에 애플이 눈독 들였던 건 창고 쪽이었고 이번엔 책상입니다. 이하 얘기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책상 값이 왜 지금 뛰었을까요? 주방이 하나뿐인 식당을 상상해 보세요. 백반도 팔고 코스 요리도 팔던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코스만 받기로 합니다. 백반 먹으러 오던 손님들이 화를 내겠죠. 그런데 사장이 못 돼서가 아니에요. 화구는 그대로인데 코스 한 상이 백반 몇 상 값을 벌어주면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메모리 공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은 같은 용량을 만드는데 일반 디램의 약 3배 웨이퍼를 먹어요. 자리를 3배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라인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건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게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폰에 들어갈 책상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메모리 회사들이 내놓은 투자 계획을 보면 돈이 몰린 쪽은 대체로 AI용 라인이었어요. 폰에 넣을 물건을 더 찍자는 얘기는 뒤로 밀렸습니다. 백반을 기다리던 손님이 애플이었던 거죠. 그럼 라인을 좀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메모리 공장 하나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제는 폰 안에서도 AI가 돌아갑니다. 한 사람당 필요한 책상 면적 자체가 넓어진 거예요. 책상 개수는 줄었는데 한 명당 써야 할 면적은 커졌습니다. 값이 안 뛰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죠. 공급은 줄고 한 대당 필요한 양은 늘었으니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오른 건 누가 뒤에서 짜서가 아니라 라인이 통째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제 판단이고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에 피소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박수를 치더라도 정신은 바짝 차려야 하는 대목입니다. 자, 원리를 아셨으니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애플이 대통령까지 만나가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그 가게. 그 가게가 왜 세계 1위 기업 말을 안 들었는지 숫자로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올해 값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숫자부터 보시죠.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6년 1분기 디램 값이 종류에 따라 최대 98%까지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석 달 만에 거의 2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곳이 2분기에 58%에서 63%가 더 오를 거라고 내다봤어요. 2배가 된 값에서 다시 6할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품값이 반년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흔할까요? 메모리 업계에서도 이 정도 기울기는 오랜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완제품으로 오면 어떤 크기가 될까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추산으로는 부품 원가 상승분만 따져도 아이폰 한 대에 약 200달러가 붙습니다. 우리 돈으로 28만 원 안팎이에요. 28만 원이면 케이스에 충전기에 이어폰까지 한 번에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게 부품값 하나로 원가에 붙었어요. 폰 한 대를 만들어 팔 때마다 작년에는 없던 28만 원짜리 짐이 원가에 그냥 얹히는 겁니다. 한 해에 2억 대를 파는 회사한테 이게 어떤 숫자인지는 굳이 계산 안 하셔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애플이 대통령 집무실 문을 몇 주씩 두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셈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찾아간 가게가 중국 창신 메모리, 업계에서 CXMT라고 부르는 회사였습니다. 값이 싸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이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사정은 애플이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었을까요? 그 회사는 이미 자기 물건을 다 팔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중국 바이트댄스가 5년치 물량으로 70억 달러어치를 미리 걸었습니다. 텐센트가 30억 달러를 또 걸었고요. 둘을 합치면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선주문이 이미 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요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국 물량을 먼저 대라는 것.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갈 곳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애플이 필요로 하는 물량은 그 회사가 한 해에 찍어내는 양에서 결코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걸 새로 끼워 넣으려면 이미 잡혀 있는 줄을 흔들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뒤집혔는지 보이시나요? 줄이 길게 늘어선 맛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집 문 앞에 서면 값을 부르는 쪽은 손님이 아닙니다. 저 옆집은 10,000원이던데요. 해봐야 사장은 대답도 안 해봐요. 다음 분요,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줄 선 사람이 40명인데 내 뒤에 39명이 있으면 나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애플이 쓰고 싶다고 그냥 집어다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화웨이가 먼저 겪었어요. 화웨이는 몇 달에 걸쳐 값을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CXMT는 꿈쩍도 안 했어요. 중국 최대 기업이고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간판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몇 달을 매달렸는데 숫자가 안 움직였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정부 아래, 같은 편이라고 할 만한 사이에서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가게는 지금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서늘한 장면이 하나 전해집니다. 화웨이 계열 장비 업체 시캐리어 소속 엔지니어들이 CXMT 허페이 공장 클린룸에서 갑자기 나가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장비 유지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쫓겨난 쪽에서는 화웨이가 강하게 밀어붙인 가격 항의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봤고요. 장비 유지 보수를 하던 사람들을 클린룸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뜻인지 아시면 더 그렇습니다. 라인이 서면 손해를 보는 건 공장 쪽이거든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가격 협상을 하다가 사람이 통째로 나가는 상황이면 이건 흥정이 아니라 힘겨루기였던 거죠. 그래도 애플인데 안 산다고 버티면 결국 숙이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이미 한번 실패했습니다. 화웨이가 먼저 해봤거든요. 자기 나라 최대 기업, 그것도 정부가 뒤를 봐주는 회사의 부탁이 안 통했습니다. 그런 가게가 미국 회사 사정을 봐줄 이유는 더더욱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문 앞에서 확인한 건 이겁니다. 이 가게는 우리가 아쉬운 가게가 아니라 우리가 줄을 서야 하는 가게였다. 갈아탈 곳이라고 골라뒀던 이름이 알고 보니 나보다 더 배부른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값이 쌀 이유가 없지요. 줄이 선 집은 손님을 골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볼 일이 없던 조건이 무너져 있었고 애플은 그걸 문 앞에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싸게 사려고 그 먼 길을 돌아갔는데 원래 자리보다 비싼 견적을 받아든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비싸게 물건 산 회사 얘기로 정리됐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7월 29일 팀 쿡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 그는 애플 CEO로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올랐어요. 90번째이자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20년 경영을 마무리하는 무대에 오르기 하루 전에 도착한 편지였던 거죠. 편지 한 통이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죠? 이 편지가 애플 손에서 카드를 빼앗은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건 미국 상원의원 7명이었습니다. 공동 서한이었고 앞장선 두 사람 이름이 눈에 띕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평소에 같은 편에 서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한 장의 편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명자 7 중 4의 지역구를 보면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뉴욕, 인디애나, 아이다호, 마이크론 본사와 공장이 있고 SK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내용은 단호했어요. 중국산 메모리를 아이폰에 넣지 말라는 것. 애플은 미리 방어선을 그어뒀습니다. 미국 밖에서 파는 물량에만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 문을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에서만 파는 제품까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플이 빠져나가려고 만들어둔 좁은 문 앞에 그대로 벽을 세운 겁니다. 미국 박 물량만 쓰겠다는 단서는 이 편지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가장 매운 대목은 값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중국산이 더 싸더라도 애플이 그 물건의 품질 인증을 내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논리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골목에 새로 생긴 무명 식당 벽에 이름난 요리사 사인이 하나 걸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인 한 장 때문에 옆 동네 손님까지 찾아옵니다. 나중에 요리사가 사인을 떼어가도 이미 다녀간 손님들 머릿속은 안 지워져요. 한 번 붙은 이름은 그 가게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애플 인증은 한 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는 도장입니다. 애플이 자기 제품에 넣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부품은 세계 어디서든 검증된 물건이 돼요. 그리고 그 이득은 완제품이 어디서 팔리든 남습니다. 미국 밖에서만 팔든 중국에서만 팔든 도장은 그대로예요. 실제로 도장이 어떻게 번지는지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업체 MSI는 CXMT 메모리에 맞춘 바이오스 최적화를 앞선 첫 대형 업체였고요. 기가바이트는 CXMT의 DDR5를 8200mtPs까지 공식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애플 도장도 안 찍혔는데 이 정도입니다. 찍히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상상 안 하셔도 되겠죠. 의원들이 걱정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을 조금 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문틀을 통째로 뜯어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값이 싸냐 비싸냐는 애초에 논점이 아니었어요. 애플이 가격표를 들고 가서 설득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애플한테 남은 문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애플을 막고 선 게 중국 회사와 미국 의회 이 둘만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어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워싱턴에서 이 사안을 막는 쪽에 서 있습니다. 완제품이 어디서 팔리든 결국 미국 제조업이 훼손된다는 논리로요. 좀 얄궂죠. 애플이 값을 붙이려고 20년 동안 나란히 세워뒀던 세 번째 가게가 새 가게 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문 앞에 들어놓은 셈입니다. 줄 세워 경쟁시키려고 키운 판이 이번에는 애플을 향해 닫혔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도 아닙니다. 2022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애플은 중국 YMTC의 낸드를 아이폰에 넣으려다 막혔습니다. 그때 그걸 막은 사람이 슈머예요. 4년 전엔 창고를 넘보다 막혔고 이번엔 책상을 넘보다 막혔습니다. 막은 사람도 같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가군을 맞춰주는 경우 흔하지 않죠. 같은 사람이 4년 간격으로 같은 회사에 같은 시도를 2번 세운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날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FO 케반 파렉은 메모리 원가만 아니었으면 이익률이 상당히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월 분기와 6월 분기 사이 이익률이 내려간 폭 전체보다 메모리 하나가 더 컸다는 얘기였어요. 쿡은 3분기 연속으로 오른 값을 물어줬다고 확인했고요. 아이폰 가격을 동결한 덕에 5년 만에 가장 강한 6월 분기 매출을 냈는데 매출 총이 이익률은 49.3%에서 47.9%로 내려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한 분기였습니다. 매출 1914억 달러, 아이폰 매출 542억 달러, 시장 예상을 넘긴 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가는 6% 넘게 빠졌습니다. 그날은 여러 악재가 겹쳤어요. 4분기 성장률 전망을 9%에서 11%로 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는 12%였고 회사가 그 이후로 든 게 공급 제약과 메모리 값이었습니다. 기록을 세운 날 주가가 빠진 거예요. 시장이 본 건 실적이 아니라 부품값이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값을 부르던 회사가 값을 받아 적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카드가 양쪽에서 동시에 사라진 그 자리에 20년 무대를 마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남의 나라 회사 이야기로 넘길 수 있을까요? 미국이 막아버렸으니 애플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막힌 건 중국 부품이지 애플의 원가 부담이 아니거든요. 살 데가 한 곳으로 줄어든 채로 다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겁니다. 카드 없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면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10%대였습니다.
지금은 20%를 넘었어요. 원가의 5분의 1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 책상입니다. 그러니 값이 안 움직일 수가 없죠. 숫자로 보시면 바로 와닿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의 대표 구성 16GB에 512GB, 16형 모델 출시가가 2,458,000원이었습니다. 같은 급인 갤럭시 북6 프로는 341만원부터예요. 1년 만에 약 100만원, 39%가 올랐습니다. LG그램 2026년형 16형은 1월 출시가가 314만원이었는데 석 달 만에 354만원이 됐고요. 신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내려가는 게 관례인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폰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S26은 전작보다 99,000원, Z 폴드 7과 플립 7은 각각 94,600원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애플처럼 될 걱정을 해야 할까요? 애플이 카드를 잃은 조건 3가지를 우리 처지에 대 보겠습니다. 첫째, 갈아탈 가게가 본진보다 비쌌다. 지금 그 본진이 우리입니다. 둘째, 정치가 대체 경로를 막아준다. 미국 의회가 직접 막고 있는 중이고요. 셋째, 그 가게가 아쉬울 게 없다. 이건 AI 수요가 받쳐주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애플 기준을 통과해온 실적, 미국 현지 공장, 그리고 법정에서 받아낸 판정 기록입니다. 다만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거든요. 델과 HP, 코세어는 CXMT 램을 이미 자기 제품에 넣고 있습니다. 막힌 건 애플이지 시장 전체가 아니에요. 다르게 보는 쪽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하는 법이 아니라 요구고 8월 21일도 법정 기한이 아니라 압박용 날짜예요. 무엇보다 애플은 실제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살 수도 있다는 자세만으로 이득을 챙겨온 회사거든요. 제 판단에서 제일 약한 자리가 여기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위에는 시황의 몫이 큽니다. 라인이 폰 쪽으로 돌아오면 협상 지형도 같이 돌아와요. 그 갈림길은 내년 상반기쯤 보일 겁니다. 업계에서는 2027년 말까지도 수요의 60%밖에 못 채운다고 보고 있고 올해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14%에서 16%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관마다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애플이 BOE를 키워서 삼성 디스플레이 값을 누르던 그 몇 년, 그 소송은 BOE가 로열티를 내는 걸로 끝났고 그 로열티는 BOE의 패널 매출에 연동됩니다. 그리고 BOE는 지금도 애플의 패널을 팔고 있어요. 우리를 때리려고 키운 회사가 이제 애플에 팔면 팔수록 삼성 디스플레이 통장에 돈을 대넣습니다. 화살표가 통째로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인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돈 회사가 더 싼 곳을 찾겠다고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상무장관, 재무장관도 만났고요. 그렇게 몇 줄을 뒤진 끝에 나온 답이 우리 견적이 제일 쌌다였습니다. 7월 30일 팀 쿡은 20년 만에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앉아 마지못해 올렸다고 말했어요. 사상 최대 매출을 낸 분기였는데 주가는 6% 빠졌고요. 그런데 다 이긴 판은 아닙니다. 같은 애플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아이폰 18 프로맥스 패널 값으로 66.5달러를 부르고 있어요. 아이폰 16 프로맥스 때는 100달러를 넘기도 했던 물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청 사장이 7월 22일 공개 석상에서 올 한해는 치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어떤 방에서는 갑이고 어떤 방에서는 여전히 을입니다. 잘 버틴 건 맞는데 방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럼 우리 지갑은요, 맥과 아이패드는 이미 올랐고 아이폰만 아직 버티는 중입니다. 갤럭시북은 1년 만에 100만원, 그램은 석 달 만에 40만원 올랐고요. 메모리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에 노트북이나 폰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면 기다려서 이득 볼 근거가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이건 제 판단이고요. AI 투자가 한풀 꺾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은 것과 특정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요. 앞으로 부품값 뉴스를 보시면 딱 하나만 따져보세요. 저 회사한테 갈아탈 가게가 실제로 열려있나? 그 가게가 없으면 아무리 큰 회사여도 값을 부르는 쪽이 아니라 받아 적는 쪽입니다. 애플이 올해 잃은 게 그거였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우위 얼마나 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